조선 팔도에서 가장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원급제자의 이름이 호명되는 방방내 날이었습니다. 한양 종로 거리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구경꾼들이 담장 위까지 올라앉아 목을 길게 빼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자리하신 어전 앞마당에는 각 도에서 올라온 유생들이 긴장된 얼굴로 도열해 있었고 그 뒤로는 아들을 급제시킨 양반 가문들이 저마다 잔뜩 부푼 기대를 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어사화에 종이꽃잎이 살랑거렸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올해 장원이 누구일지 내기를 거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장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금년 별시 장원, 이길동,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진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마도 최진사는 이 순간을 수십 년간 그려왔을 겁니다. 자기 집안에서 먹여 키운 아들놈, 아니 정확히는 자기 집안의 성을 쓰는 최도령이 장원을 했다고. 최진사는 두 팔을 벌리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허허, 내 아들이 해냈구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주변의 양반들이 부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사화를 받으러 나온 사내는 최도령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독보자락을 여미며 조심스레 걸어 나온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최진사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던 노비 길동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노비가 과거장에 발을 들였느냐고요? 길동은 최진사의 아들이 내다버린 낡은 도포를 걸치고 어머니 배례의 성을 빌려 이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한양에 올라왔습니다. 과거장의 관리들은 반듯한 도포에 유려한 글씨체를 보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장내에 소름 돋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경꾼들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고 유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이놈이. 최진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그는 길동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으나 어전을 호위하던 금군 둘이 재빠르게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어전이요. 물러서시오. 최진사는 붙잡힌 채로도 발버둥을 치며 외쳤습니다. 저것은 내 종놈이다. 노비가 어찌 과거에 응시를 한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체면이 자기 집 노비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군중의 가장 뒤편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거친 무명옷, 볕에 갈라진 손등, 그러나 그 눈빛만은 대궐의 어떤 귀부인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베레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여인이 노비의 어미란다. 저런 것이 어찌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하며 수군대고 손가락질을 해댔으나 베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의 매질과 멸시가 그녀의 등뼈를 오히려 더 곧게 세워놓은 것처럼 꼿꼿이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라는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있었던 일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고리대금업자 박서방이라는 자가 늙은 노비 할머니의 밥그릇을 빼앗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찼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게를 지고 지나가던 베레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서방, 지난 추수 때 관아에 바칠 곡식을 빼돌려 창고에 숨긴 게 30도 가만이었지요. 베레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곡식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번 돈이 얼마인지 이 할머니 밥그릇값보다는 훨씬 많을 텐데요. 박서방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네, 내년이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베레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관아 이방에게 물어보면 되겠지요. 이방이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을 테니 박서방은 입을 달싹거리다 밥그릇을 내던지고 허겁지겁 사라졌습니다. 노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베레의 손을 잡았지만 베레는 담담하게 지게를 다시 지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노비의 몸이 돼 그 기계만은 결코 노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길동의 천재성 또한 어제 오늘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동이 8살 때의 일이었죠. 마을 서당 담장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길동은 훈장이 유생들에게 낸 문제를 듣게 됩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쓰되 둥근 것이 모난 것을 품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유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담장 밖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품이옵니다. 둥근 사랑으로 모난 세상을 품으니까요. 훈장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 보니 맨발에 때 묻은 옷을 입은 꼬마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선비 하나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는 한참을 말없이 길동을 내려다보더니 품에서 엿 한 조각을 꺼내 건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재주가 아깝구나. 선비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으나 신분의 벽 앞에서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엿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길동은 그 엿을 먹지 않고 품에 넣어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다시 방방내 현장으로 돌아옵시다. 어사화를 머리에 쓴 길동이 임금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는 동안 관중들의 아우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노비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누가 가르쳤단 말이냐. 그 소란 속에서 베레의 나직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글은 눈이 아니라 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전 최진사의 집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최도령을 비롯한 상전의 자제들이 훈장 앞에 가지런히 앉아 천자문을 읽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노비들이 허리가 휘도록 빨래를 두드리거나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글 읽는 소리와 빨래 방망이 소리가 뒤섞이는 그 집에서 8살 배기 길동은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불을. 그런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직이 흘러나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지부, 거칠주, 대청마루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 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은 것을 그대로 외워서 말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베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비가 그를 읊조린다는 것이 상전의 귀에 들어가면 매질로는 끝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뒤에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비쳤으니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베레는 아들의 비범한 재주를 단번에 알아보았던 겁니다. 아마도 그 순간 베레의 머릿속에서는 평생 노비로 살아야 할 아들의 미래와 혹시나 그를 통해 다른 삶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최진사는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종놈의 자식이 그를 알면 주인을 업신여기는 법이다. 내 집 노비가 붓을 잡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최진사의 이 언명은 집안의 철칙이나 다름없었고 이를 어기는 자는 노비든 머슴이든 가차없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베레는 밤을 택했습니다. 상전네가 모두 잠든 깊은 밤, 베레는 길동의 손을 잡고 마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마당 한편에 고르게 펼쳐놓은 모래판이었습니다. 베레는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모래 위에 또박또박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천이다. 획의 끝을 보아라. 하늘은 넓으니 획도 길게 뻗는 거란다. 길동의 눈이 등잔불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베레가 어찌 그를 알았느냐고요? 베레는 어릴 적부터 상전 자제들이 공부하는 방 밖에서
귀를 세우고 어깨너머로 그를 익혀왔던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주인의 눈을 피해 도둑질하듯 배운 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의 서재 밖에서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베레가 그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최진사는 노발대발하며 회초리 대신 부직갱이를 들었고 베레의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으나 베레는 이를 악물었을 뿐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길동이 어머니의 피 맺힌 손등을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아프지요. 제가 글을 안 배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베레가 아들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울면 글자가 젖는다. 그리고는 부은 손으로 다시 나뭇가지를 쥐고 모래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은 어머니의 피 묻은 손을 잡고 그 밤도 새도록 모래에 글을 썼습니다. 아침이 되면 발로 쓱쓱 지워 흔적을 없앴지만 그 모래판에 새겨진 글자들은 길동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먹물로 남았습니다. 그 무렵 베레의 지혜를 온 동네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막내 아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온몸을 뒤틀며 경기를 일으킨 겁니다. 입에서 거품이 일고 눈이 뒤집어지자 안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을 부르자니 가장 가까운 약방도 시비리 밖이었고 한밤중에 말을 달려도 아이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의 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을 때 베레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베레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곧장 뒷산으로 어둠 속에서 맨손으로 풀을 뜯어온 베레는 절구에 넣고 빠르게 지식인 뒤 아이의 입에 즙을 흘려 넣었습니다. 한식경이 지나자 아이의 경련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나중에 의원이 와서 베레가 쓴 풀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석창포에 형계를 섞은 것인데 대체 이 처방을 어디서 배웠소? 베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산에서 캐던 풀입니다. 그러나 이 처방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도 감탄할 만한 이 지식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때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레의 비밀 야학을 눈치챈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체에 사는 노비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어느 밤 뒷간에 가다가 달빛 아래 모래판에 글을 쓰는 베레와 길동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상전에게 알려지면 베레 모자는 물론이고 자기까지 연좌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깃고 다른 노비가 아프면 제 목까지 일하며 한 번도 불평하지 않던 베레의 모습을 10년 넘게 지켜본 까닭이었습니다. 복수는 베레에게 다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모른 척하는 건 마늘은 부족해. 내일부터 상전이 밤에 마당 쪽을 볼라치면 내가 부엌에서 소동을 피울 테니 그 말대로 복수는 밤마다 부엌에서 일부러 솥뚜껑을 떨어뜨리거나 고양이를 쫓는 척 소란을 피워 상전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덕분에 베레의 모래판 수업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레는 옥단춘이 난군을 위해 정절을 지키듯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의 미래에 바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받는 세경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장날이면 몰래 종이와 먹을 사들여 아궁이 및 숨겨둔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길동에게 모래판으로는 부족한 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윽고 길동의 실력은 모래판을 넘어서고 있었고 베레의 손등에는 그날의 흉터가 하얗게 굳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들이 이 담장을 넘는 날이 오면 이 상처는 훈장이 될 것이라고 베레가 길동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 담장을 넘는 새가 되어야 한다. 그 무렵 최진사의 큰아들 최도령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은자 수백 냥을 들여 한양에서 이름난 훈장을 데려왔고
비단 방석 위에 앉혀놓고 하루 세끼 산의 진미를 울리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도령이라는 자가 글 공부에는 영 재주가 없었습니다. 천자문 한 권을 떼는데 석 달이 걸렸고 사서삼경의 첫 구절을 외우다가 코를 골며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훈장이 아무리 회초리를 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간 글자가 귓구멍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것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었죠. 반면 마당 건너편에서는 길동이 장작을 패면서도 입속으로 중형의 구절을 줄줄 읊고 있었습니다. 베레가 밤마다 모래판 위에서 가르친 글들이 길동의 머릿속에는 쇠에 새긴 듯 박혀 있었던. 길동은 장작을 한 아름 쌓아놓고 잠깐 쉬는 틈에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시를 썼습니다. 그 글씨가 어찌나 반듯하고 힘이 있었던지 우연히 최진사 댁을 방문한 지역의 명사 김자수가 그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글씨냐? 획 하나하나에 기골이 서려 있구나. 김자수는 감탄을 연발하며 글씨를 쓴 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은 비단 도포를 입은 유생이 아니라 땀에 절은 무명옷 차림에 손에 송진이 잔뜩 묻은 어린 노비였습니다. 김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이 글씨를 썼단 말이냐? 길동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소인이 썼사옵니다. 김자수는 한참 동안 길동의 얼굴과 글씨를 번갈아 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아이의 글씨는 한양의 성균관 유생들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겠구나. 이 소문이 고을에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자기가 은자를 퍼부어 가르치는 아들은 천자문도 못 되는데 마당에서 장작이나 패는 종놈이 명필소리를 듣는다니 최진사는 이를 악물고 사랑채로 길동을 불러들였습니다. 길동이 문턱 앞에 엎드리자 최진사는 길동이 써놓은 시 한 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찢긴 종이 조각이 마룻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짐승이 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되겠느냐. 최진사의 목소리는 차갑기가 한겨울 얼음장 같았습니다. 내 놈은 태어날 때부터 중놈이다. 그를 안다고 신분이 바뀌더냐. 다시 한번 붓을 잡는 것이 보이면 내 어미와 함께 제주바다 건너로 팔아버리겠다. 길동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 사이로 피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길동이 입술을 깨물어 실제로 흘린 피였습니다. 길동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나와 마당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맨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붓도 먹도 없이 오직 분노와 서름만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쓰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베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즈음 장터에서 기이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 베레가 길동을 데리고 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좌판을 깔고 앉아 환상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푼씩 받고 운세를 읽어주는 더돌이 관상가였죠. 길동이 무심코 그 앞을 지나가는데 노인이 갑자기 길동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잠깐 이 아이 좀 보게.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길동의 이마와 눈매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허, 이 상이 여기 있을 상이 아닌데 이 아이는 조선의 지도를 바꿀 상이로구나. 이마의 문창성이 비치고 눈에 경천위지의 기운이 서렸어. 하하, 노비 자식한테 장원급제할 상이라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수작이지. 그러나 베레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길동의 어깨를 꽉 쥔 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은 그 예언이 진실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런데 최진사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것은 고을 훈장이 유생들의 글짓기를 평가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최도령은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시 한 편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최도령이 제출한 시는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길동이 마당 바닥에 새겨놓은 글을 몰래 베껴 쓴 것이었던 겁니다. 훈장은 그 시를 읽고 크게 놀랐습니다. 오호, 도령의 글솜씨가 하루아침에 이토록 늘었단 말이냐? 그럼 이 시의 뜻을 한번 풀어보거라. 최도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베낀 글자의 뜻을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이 시의 뜻이란 것이 원래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이옵니다. 최도령이 더듬더듬 입을 열었으나 그 뒤를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 땀만 흘리자 훈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 담긴 전고가 무엇이냐? 최도령은 입만 벙긋거릴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훈장이 회초리로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남의 글을 훔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 유생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최도령은 얼굴을 감싸쥔 채 서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진사는 마침내 최후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길동을 이 고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자기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놈이다. 최진사는 은밀히 인신매매를 일삼는 객주를 불러들여 길동을 함경도 광산으로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값은 은자 10냥, 사람 하나의 목숨 값치고는 참으로 허란 값이었습니다. 이 난김새를 눈치챈 베레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의 2배로 일을 하며 최진사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고 밤에는 쪽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안채 쪽을 살폈습니다. 신공을 2배로 바치면 혹시라도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가닥 희망에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졌고 손끝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길동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길동은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부러진 붓대 하나를 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붓대는 베레가 세경을 모아 처음으로 사준 붓이었는데 최도령이 심술을 부려 반으로 꺾어버린 것을 길동이 참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재가 글을 배운 것이 죄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베레가 소리 없이 다가와 길동의 손에서 부러진 붓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러진 칼로도 적을 벤다. 부러진 붓으로 신분을 패거라. 이 붓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이 부러진 줄 아느냐. 부러져도 쓸 수 있는 것이 붓이고 눌려도 솟는 것이 사람이다. 길동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피 맺힌 그 손이 세상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베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객주가 길동을 데리러 오기로 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최진사는 인신매매상과 나눈 미략을 한치도 물릴 기색이 없었습니다. 베레는 그날 밤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는 최진사 댁 하인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객주가 마차를 끌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칼 한 자루를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칼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의 집 뒤뜰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화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누군가의 의지로 정확히 통제된 불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직접 횃불을 들고 마당 구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뒤를 종놈 둘이 따르고 있었고 한 놈은 국갱이를 다른 놈은 물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최진사가 멈춰 선 곳은 베레가 수년간 밤마다 길동을 데려와 나뭇가지로
그를 가르치던 그 모래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모래 위에는 먹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무리 발로 쓸어도 지워지지 않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글자를 새긴 흔적이 모래알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횃불빛 아래서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 눈을 속이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독사의 쉬익거림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횃불을 모래판 옆에 쌓아둔 나뭇가지 더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종놈에게 명했습니다. 저 구석에 숨겨둔 것들을 전부 끄집어내라. 종놈들이 돌을 들추고 흙을 파헤치자 길동이 몰래 숨겨둔 서책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베리가 삭바느질로 번 푼돈을 모아 장터 헌책방에서 사온 천자문, 소학, 그리고 이름 모를 시집 한 권. 최진사는 그것들을 불길 속에 하나씩 집어던졌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글자들이 재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맨발로 달려온 베레가 불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미 반쯤 타버린 천자문이었습니다. 길동이 처음으로 글자를 뗀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베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자식이 불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두 손을 불길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고 베레의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으나 그녀는 끝내 그 반쯤 타버린 천자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와 거친 무명옷을 적셨지만 베레의 두 눈은 오히려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년, 종이 한 장에 목숨을 거는 꼴이라니. 그러나 베레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최진사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최진사가 아주 잠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노비의 눈에서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대감마님. 베레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지난 가을 관아에 바칠 환곡을 빼돌려 장리놀이에 쓰신 일, 제가 장부를 본 적이 있사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3년 전 객사에서 벌어진 일도 이 종년의 눈에는 들어왔사옵니다. 베레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으나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무릎이 꺾인 것은 최진사 쪽이었습니다. 베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넌 길동을 보내주십시오. 한양으로 보내주시면 이 종년이 모든 죄를 제 몸으로 감당하겠나이다. 대감마님의 일은 이 입이 썩어도 발설하지 않겠사옵니다. 최진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레가 쥐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길동 하나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최진사가 마침내 고개를 돌리며 내뱉었습니다. 꺼져. 그 잡것을 데리고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것이 베레가 제 한 몸을 던져 받아낸 허락이었습니다. 새벽녘 베레는 길동에 보찜을 쌌습니다. 이때 길동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레가 보찜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은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시집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도 아니었고 어디서 얻어온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베레가 10수년간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삭바느질을 하여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집을 떠날 날을 위해, 아니 떠나야만 할 날을 위해 준비한 어머니의 마지막 노잣돈이었던 겁니다. 베레는 보찜 매듭을 단단히 묶으며 은비녀 두 쌍이면 한양까지 가는 길에 밥과 잠자리는 해결될 터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베레는 길동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길동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어찌 간단 말입니까? 베레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면 이 어미가 약해지면 너를 붙잡는다. 그러니 가거라. 똑바로 앞만 보고 가거라. 베레가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거칠고 화상 자국이 남은 손이 아들의 등에 닿는 순간 길동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에 이르렀을 때 길동에게는 뱃삭이 없었습니다. 보찜 속 은비녀의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나루터에서 망설이고 있는 길동에게 사공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구릿빛 살갗을 가진 늙은 사공이었습니다. 총각, 어디로 가는 길이요? 길동이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하는데 뱃삭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공이 길동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비치는 그 젊은이의 눈에서 사공은 무언가를 읽었던 겁니다. 절박함도 두려움도 아닌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요. 사공이 배전을 두드렸습니다. 대신 나중에 훌륭한 관원이 되거든 이 나루터의 다리 하나 놓아주시오. 비 오는 날이면 강물이 불어서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길동은 사공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룻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길동은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아득히 먼 강둑 너머에서 누군가가 끌려가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베레였습니다. 길동의 손에 든 반쯤 타버린 천자문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의 두 볼 위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양은 길동에게 꿈의 도시이자 가시밭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며칠을 걸어 올라온 길동의 눈앞에 종로의 큰 거리가 펼쳐졌을 때 그 규모의 한순간 넋을 잃기도 했지만 곧바로 차가운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거장 출입을 관리하는 예조의 서리가 길동의 호적을 확인하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노비 문서가 걸린 자가 감히 과거장에 발을 들이려 하느냐. 길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아무리 경전을 달달 외워도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는 붓을 꺼내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길동은 한양 변두리의 허름한 주막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불길 속에서 건져준 반쯤 타버린 천자문을 품에서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길동의 손이 보따리 밑바닥에서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베레가 몰래 넣어두었던 최진사의 아들 최도령이 버린 낡은 도포였습니다. 베레가 밤마다 한 땀 한 땀 기워 넣은 바느질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도포 안쪽 기세는 베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너는 양반이다. 아니, 양반보다 나은 사람이다. 길을 가르가르 가르쳐준 그 밤들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길동은 도포를 걸쳤습니다. 어깨가 딱 맞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길동의 몸에 맞춰 수선해 놓은 것처럼 과거 시험 당일 길동은 그 도포를 입고 당당히 과거장에 들어섰습니다. 반듯한 도포의 유려한 걸음걸이, 무엇보다 눈빛에 서린 학식의 깊이가 남달랐기에 관리들은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 한양의 한 주막에서 벌어진 일을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길동이 시험 전날 주막 구석에서 붓 대신 나뭇가지로 탁자 위에 글을 쓰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옆자리에는 명문가 자제 서너시 술잔을 기울이며 제 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한 도령이 큰 소리로 두보의 시를 읊었는데 핵심 구절의 글자 하나를 틀리고도 의기양양한 얼굴이었습니다. 길동이 참다 못해 나지기 한마디 했습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만 TTS 춘풍으로 깡남한 춘풍 요록잔나나는 왕안석의 시이지 두보의 것이 아닙니다. 도령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잘난 척이냐. 한 도령이 벌떡 일어나 길동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주막 안쪽에서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성균관에서 30년을 가르친 이 노학자는 길동이 탁자 위에 쓴 글귀를 내려다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노학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노부가 평생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으나 이런 필력은 처음 봅니다. 도령들은 제 스승이 초라한 행색의 청년에게 큰절에 가까운 읍을 올리는 광경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노학자는 길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매일 과거장에서 반드시 내 글을 보고 싶구나. 이 일이 있고 나서야 길동은 비로소 자신의 글이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던 겁니다. 과거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유생들이 일제히 붓을 들었고 먹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길동은 자리에 앉아 시제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본, 민헌, 을논하라. 어머니가 모래판 위에서 가장 많이 쓰게 했던 주제였습니다. 길동의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글에는 귀천이 없다는 듯 붓 끝에서 쏟아지는 문장은 마치 막힌 둑이 터지듯 답안지를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시험장 반대편에서 최도령이 길동을 발견했습니다. 저놈, 최도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자는 우리 집 노비입니다. 시험을 중단하십시오. 시관들이 고개를 돌렸고 유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길동에게 쏠렸습니다.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길동이 답안지를 들어 올려먹을 말렸을 때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유생 하나가 그 글을 힐끗 보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문이 막힌 그 유생은 한참이나 입을 벌린 채 서 있다가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떤 자의 글이란 말입니까? 그 유생의 경탄이 전염되듯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소란을 비우던 최도령의 목소리는 어느새 웅성거림 석에 시관이 최도령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는 응시 자격을 박탈하오. 최도령은 사색이 되어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수백 리 밖 최진사의 집에서는 베레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뒤 베레는 오히려 더 순종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최진사의 신발을 정성껏 닦고 안방 마님의 빨래를 묵묵히 해냈습니다. 최진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종은 종답게 살아야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베레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순종의 탈을 쓰고 최진사의 경계를 하나씩 허물어 갔습니다. 매일 안채를 드나들며 가구의 위치를 눈에 새기고 최진사가 술에 취해 잠드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 최진사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베레는 사랑채 뒤편 이종 바닥 밑에 숨겨둔 금고의 열쇠가 최진사의 베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레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곤장백대로는 끝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레는 이를 악물고 베갯머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최진사가 뒤척였습니다. 베레의 심장이 멎는 듯했으나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쇠붙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금고 안에는 최진사가 10년간 관아의 세금을 빼돌린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베레는 그 장부를 밤새 베껴 쓴 뒤 원본은 제자리에 돌려놓고 열쇠를 다시 베개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흘 뒤 고을 관아의 이방 책상 위에 정체불명의 서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진사의 횡령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최진사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진사는 한양의 길동을 쫓아갈 여력 따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신문을 받으며 진땀을 빼는 사이 베레는 부엌에서 묵묵히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결연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한양 과거장에서는 시관들이 채점을 마치고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늘이 쓴 것이다. 최진사의 상소문이 어전에 올라온 것은 방방내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먹이채 마르지도 않은 그 상소문에는 노비 이길동의 급제는 국법을 어긴 것이니 즉각 취소하옵소서라는 글귀가 피눈물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밤새 이를 갈며 이 글을 썼을 겁니다. 자기 집 마당을 쓸던 종놈이 자기 아들을 밟고 창원에 올랐으니 상소문을 받아든 임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좌우의 대신들이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였고 어전의 공기가 서릿발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윽고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원 급제자와 그 어미를 불러들여라. 그리고 상소를 올린 최진사도 함께 들라 하라. 그 한마디에 궁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임금이 친히 노비의 과거 급제를 신문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근정전뜰에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쪽에는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도 안색이 누렇게 뜬 최진사가, 다른 한쪽에는 낡은 무명옷의 베레와 그 옆에 길동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금이 먼저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 이 자가 그대의 노비라 하였는데 사실이냐? 최진사가 이 말을 바닥에 찝으며 그러하옵니다. 전하, 저 길동이란 놈은 제 집안 노비 대장에 올라있는 천민이옵니다. 노비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니 응당 급제를 취소하시고 엄벌에 처하소서. 최진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보다 분노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천천히 베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내가 이 길동의 어미냐? 내 아들이 어찌 글을 배웠는지 소상히 아뢰어라. 궁궐의 서슬 퍼런 위엄 앞에서도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레는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임금에게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매질의 흔적이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밭고랑처럼 깊이 팬 그 흉터를 본 대신들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20해 전 상전의 자제들이 글 읽는 것을 어깨너머로 따라 읽다 들켜서 맞은 자국이옵니다. 베레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전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소녀는 매를 맞으면서도 글자 하나를 더 외우려 했사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운 글자들을 밤마다 마당 모래판에 써가며 아들에게 가르쳐 싸웁니다. 베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받쳐 들었습니다. 부러진 붓대 하나였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대나무 자루에 닳고 다른 붓털이 겨우 붙어있는 누가 보아도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붓은 길동이가 공부를 포기하려 했을 때 제가 건넨 것이옵니다. 부러진 칼로도 적을 벨 수 있듯 부러진 붓으로도 신문의 벽을 벨 수 있다고 그리 가르쳤사옵니다. 임금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러진 붓대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노여움이 아닌 다른 무엇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조 판서가 조심스레 한 장의 문서를 올렸습니다. 전하, 조사 중 밝혀진 바가 있사옵니다. 베레라는 여인은 본래 경주 패씨 가문의 서녀로 가세가 기울어 종으로 전락한 자이옵니다. 그 부친 배악수는 향교 훈장을 지낸 선비였사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베레가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학문의 뿌리를 가진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은 길동의 재능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베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학문을 알면서도 종의 삶을 견뎠단 말이냐? 베레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재능은 나라의 것이지 상전의 것이 아니옵니다. 소녀의 학문이 아들을 통해 나라에 쓰일 수 있다면 종의 삶쯤이야
아까울 것이 무엇이겠사옵니까? 그 순간 어전에 있던 대신들 가운데 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베레의 말이 옳다. 재능은 나라의 것이다. 이길동에게 면천의 교지를 내리고 최진사는 노비를 학대하고 세곡을 횡령한 죄를 물어 파직하라. 그로부터 보름 뒤 길동이 고향 마을에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동이 장원급제를 하고도 변변한 행자 하나 없이 초라하게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 어귀에 나타난 길동의 차림새를 보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머리에는 어사화 대신 암행어사의 마패가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임금이 하사한 유척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길동의 외침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최진사의 집 대문이 벌컥 열리고 포졸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최진사가 수십 년간 빼돌린 세곡 장부, 노비들을 불법으로 매매한 문서, 향교 재산을 횡령한 증거가 하나하나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한때 이 마을의 하늘이었던 최진사가 밧줄에 묶여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차마 환호하지도 울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순간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최진사의 집 사랑채에서 한 장의 교지가 베레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면천 교지. 이제 베레와 길동은 더 이상 누구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20해 동안 매질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그 손이 비로소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레가 길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흉터투성이 어머니의 손과 먹물이 밴 아들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길동아, 베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구나. 이길동, 누구의 종놈도 아닌 이길동. 그 말을 끝으로 베레는 아들의 어깨에 이마를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래판에 글씨를 쓰던 밤들, 불길에서 책을 건지던 순간 매를 맞으면서도 삼킨 비명들이 눈물이 되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길동도 어머니의 등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채 처마 밑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에는 베레가 그토록 오래 글씨를 써왔던 모래판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비가 정승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냐. 포졸에게 양팔이 잡힌 채로도 그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길동이 최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마을 어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최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위에 서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올려다본 하늘이 종놈의 얼굴이었으니 그보다 쓴 벌이 또 있었겠습니까? 최진사가 끌려간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사의 아들 최수영이 길동을 찾아온 것입니다. 수영은 어릴 적 글방에서 길동과 나란히 앉아 천자문을 읽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길동은 방 안에 앉고 수영은 마루 밑에 엎드렸지만 훈장이 읽어주는 구절의 뜻을 먼저 깨치는 것은 언제나 마루 밑에 아이 쪽이었습니다. 수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모른 척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길동아, 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 없던 사내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장원에 오르던 날 나는 아비의 분노보다 내 안의 부끄러움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길동이 아무 말 없이 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알았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재주 때문이 아니라 그저 태어남 때문이라는 것을. 수영이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길동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몰래 읽다가 들켜서 아비에게 빼앗긴 책이다.
나는 이것을 10년 넘게 간직하고 있었다. 길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 빼앗기고 매를 맞으며 울던 밤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가지고 있었어? 길동이 물었습니다. 수영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돌려주고 싶었다. 그런데 용기가 없었다. 종놈에게 책을 돌려주는 상전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때의 나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으니까.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고요가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길동이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고 조정에 발을 들인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임금께서 내리신 면천의 교지는 길동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래판 위에 나뭇가지로 글을 쓰던 그 밤들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오품 벼슬을 받은 길동은 조정회의에서 입을 열 때마다 늙은 대신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노비 출신이 감히 정사를 논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법안까지 올리겠다고 나서다니. 하지만 길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하,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재주 있는 자를 묻어두는 것은 나라의 보물을 땅속에 파묻는 것과 다름없사문났습니다. 길동이 오전에서 올린 상소에 첫 줄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팔도에서 천한 신분 때문에 재능을 썩히고 있는 이들을 조사하여 명부를 만들었고 능력에 따라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대하는 대신들이 적지 않았으나 임금께서는 길동의 상소를 읽고 또 읽으신 끝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마도 임금의 눈앞에는 어전에서 당당히 증언하던 벨의 형형한 눈빛이 떠올랐을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던 날 길동은 품속에서 날뛰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어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반쯤 타버린 천자문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어머니가 맨손으로 건져낸 그 책은 가장자리가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군데군데 베레에 핏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길동은 이 책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국부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길동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편 베레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길동이 한양의 넓은 기와집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베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비단 이불보다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더 따뜻하단다. 베레는 자신이 수십 년을 종살이하던 마을 부근에 작은 서당을 세웠습니다. 허름한 초가 3칸짜리였으나 그 문턱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었습니다. 노비의 자식이든 상민의 자식이든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베레는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아 모래판에 글자를 쓰며 말했습니다. 글은 높은 사람이 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란다.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배우는 것이지. 그런데 이 서당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약재 보따리를 진 의녀 한 사람이 서당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궁궐에서 이름을 날리던 의녀였는데 시골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약 한 첩 못 쓰고 알아눕는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베레는 의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내왔고 의녀는 기침이 심한 아이의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폐에 찬 기운이 들었으니 작약과 생강을 달여 먹이면 낫겠습니다. 의녀가 처방을 내리자 베레가 즉시 뒷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왔습니다. 의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약초를 어찌 이리 정확히 구별하십니까? 베레가 웃었습니다. 상전댁에서 온갖 약을 다리며 30해를 살았으니 눈이 저절로 배운 것이지요. 의녀는 감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이 서당에 내려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여인과 병을 고치는 여인, 이 둘의 연대는 마을의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베레의 서당이 소문나자 예전에 길동을 짐승 취급하던 양반들이 하나둘 서당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하인을 대신 보내더니 나중에는 직접 와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베레 어멈, 아니 선생, 우리 아이 글 좀 봐주시오. 과거에 베레를 종년이라 불렀던 자들이 이제는 선생이라 부르며 줄을 서는 광경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고을 참봉이 자기 아들의 과거 시험 답안을 들고 와서 베레에게 첨삭을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레가 붓을 들어 단 3줄을 고쳐주었더니 그 아들이 소과에 합격해 버린 겁니다. 이후로 참봉은 명절마다 떡을 한 시루씩 해와서 베레 앞에 놓았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권력의 역전이란 칼이나 돈이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었을. 가는 길동은 한양에서 공무를 마치고 내려올 때마다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매질의 흉터가 선명히 남아있는 그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정의 동료들이 길동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의 스승이 누구인가? 길동은 어머니의 손등 흉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 상은이 곧 제 스승의 수결이옵니다. 그 말이 한양에 퍼지자 사람들은 베레의 흉터를 더 이상 노비의 수치가 아닌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훈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레는 서당 문가에 기대어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저녁 바람에 실려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베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조선의 밤이 더는 어둡지 않겠구나. 그 무렵 서당에 한 가지 재미난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뗄 때마다 베레가 직접 빚은 송편 한 접시를 상으로 내놓았는데 아이들은 그 송편을 집에 가져가 부모에게 드리곤 했습니다. 양반댁 아이도 노비집 아이도 똑같은 송편을 받았으니 부모들은 제 아이가 가져온 송편 앞에서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글을 막 댄 노비 소녀가 송편을 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송편을 아버지 무덤에 놓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딸이 글을 읽는 걸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베레는 아무 말 없이 소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속에서 소녀의 어깨가 한참을 들썩였습니다. 어느 해가을 길동이 내려와 보니 서당 마당 한쪽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옮겨 심은 것이었습니다. 베레가 그 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길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일궈낸 이 작은 서당이야말로 자신이 조정해서 올린 그 어떤 법안보다 세상을 깊이 바꾸고 있다고. 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흔들 때마다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하늘로 솟아올랐고 베레는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아닌 20명 아이들의 스승으로 제 이름 석자를 역사 위에 또렷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세월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아무리 거센 풍파도 결국은 잔잔한 물결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도성의 궁궐 깊숙한 곳 경회로 연못에 늦가을 단풍잎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는 임금께서 백발이 성성한 한노신하와 마주 앉아 차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때 노비의 몸으로 과거장에 들어섰던 그 청년은 이제 조정의 기둥이 되어 30년을 한결같이 백성을 위해 일해왔던 겁니다. 임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경의 어머니 베레, 그분이 아니었다면 과인의 치세가 이토록 밝았겠는가. 길동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준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글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배우는 것이라고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이 과인에게도 가르침이 되었느니라. 경회루 위로 기러기 한 줄이 날아갔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 그림자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길동이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동이 좌의정에 오른 해 조정에서는
큰 흉년에 대비한 진율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하나같이 한양과 큰 고을 위주로 곡식을 풀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길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하, 신이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보릿고개를 넘을 때 관아의 곡식은 언제나 읍내까지만 오고 산골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직접 발도 산골 마을의 지도를 펼쳐놓고 곡식 운반 경로를 다시 짰습니다. 가마꾼 대신 마을 장정들에게 품삯을 주어 직접 나르게 했고 남는 곡식은 그 마을에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그해 겨울 산골 마을에서 굶어 죽는 백성이 열에 하나로 줄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길동은 어머니가 모래판에 새겨준 글자처럼 백성의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정치를 했던 겁니다. 베레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조선 팔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의 이야기꾼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주막의 나그네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되새겼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 어머니들 사이에서 베레의 이름은 하나의 주문처럼 불렸습니다.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는 밤이면 마당에 아이를 앉혀놓고 어머니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의 모래판이란다. 저 높은 좌의정 어른도 이렇게 흙바닥에서 첫 글자를 배웠어.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래판에 쓴 글자는 비가 오면 지워지지만 내 머릿속에 새긴 글자는 아무도 못 지운단다. 길동은 해마다 어머니의 기일이면 관복을 벗고 낡은 무승을 할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고향 뒷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언제나 반쯤 타버린 천자문 한 권과 누렇게 바랜 답안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답안지를 펼쳐놓으면 바람이 종잇장을 살랑살랑 넘기곤 했습니다. 마치 베레가 아들의 글씨를 읽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길동은 늙어 허리가 굽은 채로도 절을 올리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모래판 위의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꾼인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록에도 없고 문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겠습니까? 조선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베레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밤마다 모래판에 글자를 쓰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아이의 손에 붓을 쥐어주었겠습니까? 다만 그 이야기가 기록될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야기꾼은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이야기꾼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되지 않은 조선의 진짜 역사입니다. 그 목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야기꾼의 자리에는 접힌 부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모래판에 희망을 쓰고 계십니까? 당신 곁에도 혹시 거친 손등으로 당신의 길을 닦아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그 부채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장터에는 의례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뒷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길동이 좌의정의 자리에서 물러나던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하사품으로 비단 10필과 금은 보화를 내렸으나 길동은 정중히 사양하며 한 가지만을 청했습니다. 전하, 팔도 각 고을의 모래판 서당을 하나씩 세워 주시옵소서. 임금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모래판 서당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길동이 대답했습니다. 기와도 필요 없고 벼루도 필요 없사옵니다.
마당에 모래를 깔고 나뭇가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서당이옵니다. 글을 모르는 어머니들이 아이와 함께 앉아 첫 글자를 배울 수 있는 곳, 그것이면 조카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길동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듬해 봄, 팔도 곳곳에 작은 모래판 서당이 들어섰습니다. 거창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모래를 고르게 편 마당 하나, 그리고 비를 피할 처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저녁에는 어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글을 아는 어머니가 모르는 어머니를 가르치고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손을 잡아 함께 모래 위에 획을 그었습니다. 배래의 모래판이 하나에서 10개로, 10개에서 100개로 번져나간 겁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서당을 베레당이라 불렀습니다. 이름 석자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한 어머니의 이름이 마침내 팔도 곳곳에 처마 위에 걸리건 거친 모래판 위에 새겨진 한 획 한 획이 세월을 건너 1000개의 지붕이 되었습니다.